기본 개념들입니다. 설리번은 정신의학 분야는 대인관계적 영역이며 한 개인은 자신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존재하는 복잡한 대인관계들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한다. 설리번은 성격은 대인관계적인 맥락 안에서만 분명해진다고 말한다. 그는 성격이란 지각과 인식이 가능하며 측정이 가능한 구체적인 구조 또는 실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성격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잠시 동안 존재하는 경험과 상호작용들이 유형으로서 정의한다. 따라서 성격은 대인관계 그 틀 안에서만 밝혀질 수 있다. 설리번이 성격 연구를 대인관계 영역 안에 둔 것은 보다 큰 형이상학적인 전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이트헤드로부터 빌려온 견해이다. 그 견해에 따르면 삶이란 과정이고 흐름이며 결코 정적이지 않은 지속적인 일련의 에너지 변형의 산물이다. 따라서 박홍범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적 기반의 문제에 있어서 그는 정신분석적 이론 안에 있는 심리구조에 대한 은유 및 언어, 그리고 초자아, 자아구조, 내사 등과 같은 심리내적인 유사 실체를 가정하는 개념들을 반대했다. 그에 있어서 심리구조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에너지 변형들의 유형만 존재할 뿐이다. 결국 구조가 곧 에너지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구조가 곧 에너지다 하는 게 연구의 대상관계, 특히 멜라니 클라인의 대상관계를 여러분들이 쭉 공부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는 어떤 그 속에 있는 내적 대상들이 마치 내적 실제 엔티티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죠. 또 어쩌면 프로이드의 이론 속에서도 초자라는 개념, 그리고 어떤 자아 구조, 어떤 내사, 투사 이런 것들 마치 어떤 실체들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런 심리 구조 이런 것들을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이나 아니면 프로이드 이론 속에 공통으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설리반 얘기하는 심리 구조란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보는, 단지 에너지의 변형들이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구조가 곧 에너지다 하는 건 어떤 여러분들이 물리학 이론을 좀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물리학에서 입자하고 에너지가 어떤 걸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과학자가 있으면 잘 설명할 텐데 옛날에는 질량 불변의 법칙이 있고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있죠. 근데 요즘은 질량 에너지 불변의 법칙 이렇게 이게 통합돼 나갈 어떤 입자나 어떤 물질이라는 것과 에너지를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이론들이 아마 자연과학계에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프로이드는 19세기 과학 물리학을 전제로 했다면 여기 설리반의 얘기는 조금 더 최근에 가까운 어떤 과학적인 개념들을 더 빌려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심리 구조라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결국은 에너지 변형들의 유형이다. 이렇게 그래서 구조가 에너지다. 그래서 구조가 유동적인 에너지라고 한다면 이건 계속 변형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에서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어프로치가 크게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 대상관계를 구별하는데도 지금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설리반은 고전적인 용어인 기제를 비교적 오래 지속되는 에너지가 활동하는 방식이라는 뜻을 가진 활동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다. 인간의 경험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제들이 아니라 과정의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설리반은 정신병리를 증후라는 관점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합하는 특징적인 방식으로 본다. 한 사람은 곧 그가 무엇을 하는가이며 그가 알 수 있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대인관계적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다. 혹시 그 위에 패러그래프 우리가 조금 스킵한 것 같은데 그 위에 패러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네. 설리반의 에너지 개념은 프로이트의 에너지 개념과 다르다. 화이트헤드처럼 설리반에게 있어서 정신은 현상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스스로를 변형시키는 에너지다. 이런 입장에서 구조라는 말은 에너지가 활동하는 한 유형이라는 뜻이 된다. 정신 에너지 개념도 또한 정신을 추동하는 심리 구조와 분리되어 있는 양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정신적 삶의 전체적인 요소라는 의미를 가진다. 폐하변도 율동이론에 대한 그의 비판에서 분명하게 이러한 근본 주장이다. 설리반은 그 다음 패러를 넘어가겠습니다.
설리반의 이론 체계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범주의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만족에 대한 욕구이고 다른 하나는 안전에 대한 욕구이다. 이 욕구들 사이의 균형은 삶의 정서적 풍요와 건강을 가져오고 이 욕구들 사이의 갈등은 삶을 제약하는 어려움들을 가져온다. 두 가지 욕구 체계들은 대인관계적 영역 안에서 작용하며 자기와 타인들 사이에 존재한다. 만족에 대한 욕구는 넓은 의미의 신체적 및 정서적 긴장의 해소와 욕망의 충족을 포함한다. 만족에 대한 욕구 중에는 타인들과의 정서적 접촉을 원하는 욕구들도 있다. 그것은 발달 단계에 맞추어 이와의 단순한 접촉의 욕구로부터 시작하여 타인들과 정서적인 접촉을 원하는 욕구들도 있다. 그것은 발달 단계에 맞추어 이와의 단순한 접촉의 욕구 같은 말이다. 유아는 자신의 욕구들로부터 스스로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 설리반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떠나 유아는 생각할 수조차 없다고 반복해서 말한다. 설리반은 유아의 욕구 표현이 어떻게 유아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어머니 행동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함의 원리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욕구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는 유아의 행동은 돌봐주는 사람에게 긴장을 일으킨다. 따라서 그는 유아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충동을 표현합니다. 유아의 욕구 표현은 그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싶어하는 타인들의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유아의 욕구는 맨 처음부터 대인관계적인 욕구에 이 얘기 조금 이해하시겠나요? 아이가 배가 고프면 엄마가 젖을 주고 싶은 생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아의 욕구가 있으면 이 유아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싶어하는 타인의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인관계적인 욕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떤 면에서는 두 사람의 이런 욕구의 충족 과정은 어떤 서로 두 사람의 관계를 융합해 나가는 관계를 통합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일어난다. 만족의 추구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다정함의 원리라는 개념을 썼는데 이와의 욕구가 여기에 돌보는 이의 욕구를 함께 일어나게 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이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이 대인관계적인 관계 속에서 욕망의 충족이 일어난다. 이런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가보죠. 욕구의 분석은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교환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교환들은 설리반이 상호작용 지대들이라고 부른 것을 일치한다. 이것은 공동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거점으로서 작용한다. 유아의 1차적 작용 지대는 구강, 망목, 청각, 촉각, 뇌감각, 근육 행동, 성기 그리고 학문 등이다. 상호작용의 지대는 그들 자신의 에너지와 동기의 원천이 아니라 일반적인 욕구의 만족을 얻는 풍모로서 기능한다. 설리반에 의하면 그 시대에서 순수하게 일어나는 이러한 욕구들만이 타인들과의 상호작용 없이 자기 충동을 만족될 수 있다. 유아는 몇 가지 만족을 추구하는 욕구들을 가지고 태어난다. 다른 것들, 특히 정서적 욕구들은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난다. 설리반은 정서적 욕구들을 다정함에 대한 욕구라는 포괄적인 이름으로 분류했다. 다정함에 대한 욕구가 발달 시기에 따라 어떤 형태를 갖게 되는지를 설명했다. 유아는 성인들이 자신의 높이로 탐색을 보아주는 관계이 되어주길 바란다. 소년은 다른 소년들과 경쟁하고 협동하며 타협을 추구한다. 청소년기 이전의 아동은 단짝 친구, 즉 친밀하고 협조적인 동성의 누군가와 사랑하는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 사춘기 이후의 청소년들은 이성의 누군가와 친밀하고 협조적이며 사랑하는 성적인 관계를 추구한다. 각각의 발달 시기는 새롭고 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의 출현한 것이다. 이러한 대인관계적 욕구 만족의 실패는 외로움을 낳게 되는데 설리반에 따르면 이 외로움이야말로 인간 경험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다. 유아가 경험하는 불안은 일종의 공포이다. 공포는 시끄러운 소리와 충격 등에 의해 지각이 심각하게 방해받을 때 또는 배고픔이나 고통으로 인해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일체의 생물학적인 통합을 이룰 수 없을 때 발생한다. 유아의 불안은 돌봐주는 이들로부터 전염되기도 한다. 불안이 유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유아는 불안을 느낀다고 설리반은 말한다. 그는 불안이 전달되는 과정을 공감적 연결이라고 부른다. 불안한 유아는 자신의 불편을 표현한다. 돌봐주는 사람은 유아에게 연민을 느끼고 유아의 욕구들을 보살펴 주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이 경우 돌보는 행동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유아의 불안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설리반은 유아가 처음으로 배우고는 구별은 불안한 상태인가 불안하지 않은 상태인가 라는 것이다. 유아의 불안은 통제되거나 해소될 수 없다. 불안은 만족을 방해하기 때문에 유아가 타자와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버린다. 불안이 깊을 때 유아는 성인도 그렇듯이 잘 먹지도 못하고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여 떠올리 염려를 불러일으킬 수도 없으며 잘 놀 수도 없다. 최초의 불안은 유아를 무자비하게 되었습니다. 유아는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다. 유아가 사물을 인식하고 조직하는 기술은 매우 빈약하다. 따라서 출생 초기의 유아에게 있어서 돌보는 사람은 그가 경험한 모호한 우주 자체에 있다. 유아는 이러한 우주를 편안함과 불편함이라는 관점에서 경험한다. 유아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구별하지 않는 막연한 존재로 경험한다. 때문에 유아는 어머니의 불안을 자신의 불안으로 느낀다. 설리번은 출생 초기의 유아는 불안하지 않은 상태를 좋은 엄마로 경험하고 불안한 상태를 나쁜 엄마로 경험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엄마라는 용어는 실제 어머니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유아의 관점에서 볼 때 불안한 사람과 불안하지 않는 사람의 구별은 다른 어떤 분들보다 우선적이다. 좋은 엄마와 나쁜 엄마라는 것은 유아 자신의 타락을 그 자신의 사람들 경험에 대한 최초의 분류이다. 설리번의 관계 구조로 인해서 유아는 대상을 발견하거나 혹은 그 대상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설리번의 설명에 따르면 유아의 자의식은 두 가지 총체적인 상태들에 대한 최초의 구별에 의해 생겨난다. 즉, 유아의 상태는 긴장해서 행복감, 좋은 엄마 쪽으로 그 행복감에서 자신을 두렵게 하는 불안한 상태의 나쁜 엄마 쪽으로 의존감 있게 진동한다. 좋은 엄마, 나쁜 엄마라는 용어는 자기로부터 분리된 타인이 아니라 자기의 상대와 타인들의 상대에 융합되어 있는 무드라된 두 가지 상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유아는 상호작용의 유형들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을 의식하기 시작한다. 설리반에 따르면 돌보는 사람의 실질적인 특징은 유아가 그 특징을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는 상관없이 유아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특성은 아동의 성격을 구조화하는 매개체이다. 돌보는 사람이 유아에게 제공하는 불안이 없는 상태와 불안으로 찬 상태는 유아로 하여금 자신을 경험하는 맥락을 형성한다. 반대로 불안하지 않고 안정되지도 않은 부모의 미묘한 반응은 아동의 자아식의 모든 측면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설리반은 안전을 불안으로부터 자유라고 정의한다. 즉, 유해하고 피할 수 없는 초기 불안의 특성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욕구는 유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욕구가 된다. 유아는 어떻게 불안을 피할 수 있을까? 설리반에 따르면 유아는 불안하지 않은 엄마와 불안한 엄마를 구별해주는 신호들, 주름진 이마, 긴장된 자세 등등을 배워나간다. 이러한 신호들의 파악은 유용하기 때문에 유아에게 기억된다. 설리반은 다른 연구자들과 매우 다른 방식으로 자기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자기에 관한 그의 이론은 세 가지 중요한 단계를 거치면서 답변했다. 정신분열증에 대한 그의 초기 논문들에서는 그는 자기 존중의 감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 용어는 정신분열증 발병 전후의 환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인 매우 낮은 자존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학술적인 심리학에서 빌려오게 1940년대 또한 자기에 대한 관한 설리반의 이론들은 보다 구체화되었으며 그는 자기와 성격을 구별하기 시작했다. 성격은 한 사람의 전체적인 기능을 가리키며 행동과 경험의 두드러진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자기는 자신의 경험들에 대한 이미지와 생각들로 이루어진 성격 안에 존재하는 특별한 경험의 조직을 가리킨다. 미드의 사회심리학에 따라 근거하여 설리반은 사람이 자신을 누구라고 보는가는 타인들이 그를 누구라고 보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리반 후기 강의에서 자기의 발달에 대한 묘사는 더욱 정교해지고 미드의 연구를 넘어선다. 자기는 더 이상 타인에 의해 평가되는 단순한 결합이 아니다. 자기는 유아가 의미 있는 타인들과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통해 발전한다. 그러나 자기는 그러한 상호작용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 돌보는 사람의 기능이나 그 사람과의 동일시와는 상관없이 자기 체계는 준비되는 불안을 피하기 위해 조직된 경험의 체계이다. 여기까지 아주 잘 발표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대인관계 심리학 특히 설리반 얘기들은 앞으로 다음 주에도 계속하겠지만 우선 오늘
발표하신 우리 강 목사님이 좀 나누고 싶은 얘기 좀 나누시고 또 여러분들 나누고 싶은 얘기 함께 나누죠. 저는 뭐 대인관계나 대상관계나 이런 관계의 이론들을 접할 때마다 이제 생각되는 게 있는데, 그 지금 프로이트에서 지금 발전되었다고 봐야죠. 발전되어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인관계로 나오는데, 그게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인간에 대한 실존적인 연구를 계속 깊은 관찰과 임상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또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인간의 성숙이라는 것하고도 많이 관련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성숙이 단순한 심리적인 성숙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저기 신앙적인 성숙도 마찬가지고 보면 본질적인 인간을 향해 나가는 어떤 그런 발전이라고도 생각하고, 말하자면은 그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룰 때는 다분히 그 이야기가 역동이론 쪽에 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뭐 회심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로 나가면은 상당히 관계이론 쪽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죄라는 죄책감이나 죄에 대한 개념 속에 사로잡혀진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 속에 있는 충동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말하자면 본능적인 에너지 때문에 그거를 다루지 못해가지고 불안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다 그러면은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라든지 어떤 성숙한 삶 속에서의 기쁨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는 것은 그런 용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 나가는 어떤 새로운 삶의 환경들, 그런 것들이라 본다 보면은 뭐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해보면은 그런 충동 조절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얽매여가지고 강박적이고 편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마치 지옥의 삶과 같다고 생각한다면은 어떤 성숙한 건강한 대인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의 이야기하고 매우 가깝다, 그런 개념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도 대학원에서 이제 교육도 공부했고 상담도 공부했지만은 교육에서도 제가 어디로 결론이 나간다면 결국은 관계 쪽으로 이야기가 다 갔는데 마지막 최종 논문도 관계로 끝냈는데, 교육에서 다루는 관계는 이런 분석 심리학에서 다루는 관계랑 이야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냥 가장 접근해서 했던 말이 관계인데 그 다음에 깊은 내용은 아직은 모르겠다 하고 남겨놨었는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걸 계속 새로운 각도로 찾아나가는 중인데, 결국은 교육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는 그런 삶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다분히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여러분에게 친숙한 내용들이 꽤 많을 텐데 나누고 싶은 얘기들 함께 나누죠. 우리 사라님, 오늘 주제 중에 혹시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좀 있으면 나눠주시고. 네, 저는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는 프로이드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동의하기도 어렵고 이해도 못하겠고, 이제 큐어나에 갔을 때 조금 친숙하고 뭔가 동의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게 좀 많아졌는데요. 아마 설리반하고 저하고 학교나 이런 게 좀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속이 시원했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야. 특별히 이런 정신 분석의 어떤 용어나 그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잘못될 수 있는 태도나 언어의 사용이나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고 한 부분이 저는 가장 첫 번째로 와 닿았고요. 저희 또 정신 분석학을 소개하신 분도 상당히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면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 속에 어쩌면 그분이 갇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또 제 주변에서 이렇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상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에 그분들이 이런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나 어떤 그 마음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담에 대한 치료의 결과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런 오늘 주장 중에서 저는 그 상담자의 태도와 그 따뜻하게 열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 어떤 저의 개인적인 성격이라든지 이런 저의 경험과는 잘 맞았기 때문에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이드와 다른 의견들을 가진 어떤 학자들이 나와서 이 끝에 가서 제가 더 많은 학자들을 어떤 주장들을 그러니까 공부를 앞으로 할 거라는 게 좀 기대가 많이 되고, 네, 그래서 희망도 더 많이 생기고 좀 더 재미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어떤 굉장히 유럽적인 개념, 관념론 쪽에 우리가 많은데 미국 쪽으로 오게 되면 굉장히 프랙티컬해져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고 실제 임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저도 임상 경험 속에서 결국은 임상가와 내담자 간의 관계가 결국은 그 관계가 얼마나 서로 내담자 입장에서 귀한 관계인가, 그 퀄리티 자체가 자기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한다고 한다면 내담자는 도움을 받아야 돼. 제가 볼 때 무조건. 근데 그 경험들이 과거의 아픈 경험들의 재판으로 이분들은 전이 속에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 벽을 못 깨뜨리고, 우리가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행동하도록 하는 거기에 그냥 우리가 휘말려 들어서 과거의 대상처럼 똑같이 이 사람에게 데미지를 주는 입장으로 상담자가 가버리게 되면 결국 치료가 실패해버리죠. 그래서 치료자가 그런 어떤 끊임없는 어떤 역전이라고 할까요? 혹은 환자로부터 오는 강렬한 어떤 정서들, 이걸 소화하지 못하면 결국 환자를 돌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리되지 않은 사람은 환자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게 설리반의 경험일 거예요. 이 설리반이 그 당시에 정신분석학자들을 많이 경험했겠죠. 근데 이분은 실제로 정신분열 환자들을 보는데 이걸 너무 학문으로 어떤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정신분열증 환자는 처음부터 치료가 안 된다고 다 내팽개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인간을 하나하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을 실제 환경 속에서 이 인간들을 이 내담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분들을 실제로 돕는 일들을 하면서 이분은 인간에 대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이론들을 그 속에서 추출했다고 하는 거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거죠. 그래서 현대정신분석에서도 보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진단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 수련자들에게 굉장히 항상 조심시키는 게, 메디칼 마들 쪽에서는 병원에 가면 바로 어떤 진단을 해야 되지만 정신분석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돕겠다고 할 때는 진단을 하지 말라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저항 속에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이 사람이 드러나는데, 내가 지금 몇 번 만난 이 경험 가지고 이분을 바로 진단해낸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떤 진단을 하는 순간 어떤 우리가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가진 어떤 관념, 우리가 이해하는 분류 속에 인간을 집어넣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픈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갇힌 시스템 속으로 치료자가 가버리고 우리가 가진 이론을 합당한 것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진단을 하게 되면 내가 이분을 강박증이라고 보면 강박 현상만 다 눈에 띄고, 이분 우울하다고 보면 우울한 현상만 다 눈에 띄고, 공포증 환자라고 보면 이 사람이 공포스러운 그 부분에 어텐션이 가서 이 사람이
실제의 여러 가지 어떤 증상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있고 그 속에는 그 발생 원인도 각각 다른 것들이 있는데 내가 처음 가졌던 어떤 개념으로만 이 사람을 봐버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빨리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이 서서히 자기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이분을 이해해가는 과정 이게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사람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서 물론 우리가 어떤 조금씩 이분은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하고 그 확정된 진단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바라본 부분으로서는 이분에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서 조금씩 이걸 넓혀나가고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가는 건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맞춰서 사람을 보려고 하는 태도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설리반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된 게 이분이 참 뭐 여기에서 말하는 이론하고 똑같이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받아들여졌던 것들에 대해서는 참 자기에 대해서 되게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평가하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예. 유아적인 그런 부분도 설명할 때도 유아가 단독적인 자율적인 유아로 표현하면서 그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느낌들을 유아적인 편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 자체가 환자의, 그러니까 내담자의 어떤 증례나 이것들을 우리가 그 사람이 홀로있고 싶어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들을 진단하고 그것들을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투쟁적이고 뭐 어떤 불안해서나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고군분투하면서 거기에 나오려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독립적인 어떤 에너지인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네. 우리가 침범하려고 그러고 막으려고 그러고 고쳐주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참 더 넓게 그들이 치유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한계를 짓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저는 임상에서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참 임상에서 이걸 이렇게 다루는 게 정말 함정에 빠질 오류들이 너무나 많고 왜냐하면 내담자들은 돈을 들이고 자기가 증상들이 빨리 낫기를 바라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어떤 것들을 접근하기를 바라는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서 그렇게 취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다시 또 바깥에서 바깥에서 또 나를 보려고 또 하고 이런 고군분투하는 서로의 그런 모습 나는 상담가로서 그를 객관에게 보려고 하는 것들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 사람은 이 사람 나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에서 계속 관찰하려는 것들 탐색하려는 것들의 상호작용들 거기서 얼마나 이제 상담자가 자기만의 어떤 이해를 가지고 그를 바라보냐가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뭐 지식으로 빠지게 될 것 같고 또 너무 진단 쪽으로 빠질 것 같고 그래서 혼자 막 굉장히 우울감에 빠지고 낫는 것 같다 그러고 예, 이런 것들이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설레발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되게 임상가들로 하여금 자중하고 겸손하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네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임상적인 태도는 미국의 정신분석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사실 학파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많이 겸손해지는데 이분의 도움을 받은 거죠. 네, 그리고 이분의 독특한 얘기 속에 임상적 현상들은 관찰자가 관찰 대상에 참여함으로써 생겨난 상황에서 관찰자와 피관찰자 사이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어쩌면 참여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태도하고 많이 다른 거죠. 프로이드가 거울 같은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임상자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관찰 대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있는 얘기들은 또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적인 모델이 되는 거죠. 치료가 일어나는 것은 어떠면 임상가와 관찰자 사이에
이 관계의 질, 이 대상 관계의 질이 결국 치료 효과를 결정한다. 그러면 이 관계는 서로 뭐라고 할까요? 오브젝티브한 관계, 객관적인 관계,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참여적인 관찰자냐 하는 태도가 프로이드의 태도하고 많이 다를 수 있겠죠.